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나요? 아파트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개소 무려 20% 떨어진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이유는 적은데 온통 대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당장 파는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지금 필요합니다.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은 당장 파세요. 이렇게 집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상승장에는 무주택자들이 울고, 폭락장에는 빚을 많이 진 영끌 매수자들이 울고, 자, 전국 아파트 20% 싸게 내놓아도 안 팔린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매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 매물을 팔려면 20% 싸게 내놔야 그나마 팔릴락 말락해요. 그것도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10억짜리가 8억 됐다고 해서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제 2021년 8월 시세 4억, 그 다음 8억, 12억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건 어느 지역 상관없어요. 서울이 됐든 경기 인천이 됐든 지방도 비슷합니다. 자, 4억짜리 이때 작년 8월만 해도 잘 팔렸죠. 내놓으면 시세로 내놓으면 8억 잘 팔렸고, 12억에 내놨는데도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2월 약 6개월이 지난 현재를 볼까요? 호가를 봤어요. 이 4억이 평균이 4억이 아닙니다. 호가는 아직도 높아요. 3.8억. 이게 신고가보다는 낮지만 이렇게 내놨어요. 안 팔리죠.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1년 현재. 이건 호가고 거래예요. 3.5억 무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놔야 팔릴랑 말랑하고, 이것도 안 팔려요. 호가가 이런데 이렇게 싸게도 안 팔린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1년 4월달 더 빠질 거라고 제가 예측하잖아요. 한두 달은 아마 3.2억 거의 3억 근처 1억이나 빠지는데도 4억짜리가 안 팔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여름에 반등하든지 안 하든지 26년 바닥장에는 대략 2억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이 빨간 네모칸을 한 이유는 여기 이게 상당히 미묘해요. 불과 한두 달 차이지만 집값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조건 사야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대선 끝나고 잡으세요. 여기 보세요. 8억. 지금은 잘 팔렸는데 현재 호가가 대충 7억 5억 7.5억 정도 나왔어요. 5천만 원 떨어진. 이거 보지도 않아요. 7억에 내놓는데 아예 그냥 팔리지도 않습니다. 6억에 내놔야 어떻게 사람들이 살까 말까 해요. 그것도 막 이게 웬 금매냐고 사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21년 4월 달 정도 되면은 6.5억 무려 1.5억이나 떨어진 상태로도 안 팔릴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마다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지역마다. 26년 반토막입니다. 4억. 안 팔려요. 일단 하락장으로 접어들면요. 집값이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사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이제 12억짜리들. 11억. 매물이 11억이에요. 1억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안 팔려요. 10억이 내놔도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 거래 진짜 시키려면 10억이나 내놔야 뭐 살락말락.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이건 9억이에요. 무려 3억이나 빠진 상태인데도 안 팔릴 가능성이 커요. 결국은 26년에 반토막. 상당히 이 빨간 박스를 보면 이제 위험하다는 걸 느껴지죠. 분양과 금매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분양을 받아야 할까요? 금매가 나을까요? 보통 똑같은 상황에서는 분양이 낫죠. 당연히. 청약통장도 쓰고 가점도 특공도 있는데 그 뭐 질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 분양이 유리한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분양과 금매 선택에서 분양이 장단점이 있어요. 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집값 거품이 심한 지금은 분양이 투자성이 더 높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점이죠. 즉 주변에 웬만한 아파트 시세로 분양을 했다. 그럼 얘는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유망지역 분양은 금매보다 전망이 훨씬 나아요. 비교도 안 되죠. 지금 금매라고 해봤자 뭐 꼭지에서 조금 떨어진 건데. 자, 장점 아셨죠? 그런데 분양의 단점에도 주목하세요. 전매 제한이 있어요.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에요. 뭐 10년, 7년.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요.
대출도 많이 안 해줘요. 그리고 3년 후 입주해야만이 분양받는 것들도 많아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조건 충족하고 당장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3년 있다 입주. 얼마나 약점입니까? 집값 하락장에는요, 다 놓쳐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고분양가.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 또는 미분양이 된 것들. 지금 이 시점에서. 또는 이런 것들 이제 하락장에는 폭락의 위험이 있죠. 또 조건이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은 분양을 받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거 하락장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단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반적으로 현재 금매보다는 나은데. 그런데 폭락장이 됐다. 뭐 2년 정도 집값이 떨어졌다. 잘 들으세요. 분양보다 금매가 나은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낫다는 게 아니라 입지 좋은 곳의 금매가 분양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나 서울의 웬만한 곳들은 분양도 좋죠. 그때는 이제 분양권, 미분양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자, 금매 장점이 뭐냐? 폭락장이라는 조건이에요. 지금 말고 분양보다 투자성이 오히려 높고 또 바로 입주할 수가 있고 2년만 있으면 비과세예요. 실거주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하락장이니까. 근데 분양은 입주했다가 또 뭐 나중에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5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갭투작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폭락장에는 금매가 낮다. 지금은 올해는 폭락장이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뛰고 조금 떨어지는데 뭐 폭락이에요. 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금매는 집값 거품이 심한 지금은 모든 면에서 분양이 더 투자성이 높다. 어떻게 지금 금매하고 분양을 비교합니까? 다만 얘가 고분양가하고 미분양이다. 얘 금매다. 분양이 낮다고 할 수 없어요.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만. 그 다음에 집값 거품이 심한 지금 분양이 투자성이 높고 다만 폭락장의 분양보다 더 많이 빠지고 안 팔려버려요. 뭔 말이냐? 지금 잘못 잡으면은 분양은 분양가가 지탱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금매라는 것은 너무 많이 뛴 상태에서 떨어진 거라서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팔리지도 않고 더 많이 빠진다, 분양보다. 자, 이제 22년 온통 하락 전망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전문가도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입주 물량, 여러분들 상승론자들이 이런 말 하죠. 입주 물량이 뭐 이제 부족하니까 올라간다. 또는 정권이 바뀌면 올라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입주 물량이 서울만 보세요. 수도권 지금 입주 물량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입주 물량 중요하지 않아요. 분양을 많이 하면 곧 입주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코로나가 확산되면요. 지금 뭐 때문에 집값이 뛰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집값을 안 잡아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그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얘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현금 갖고 있으면 불안해하니까 막 집도 잡고 가상화폐 무슨 주식까지 다 tus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지금 또 계속 확산되는 게 이게 변수예요. 두 번째, 해외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집값이 다 뛰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겠어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품이 심해도. 다른 나라가 뛰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해외 집값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가 무조건 집값을 떨어뜨린다라고 누가 확정해서 말합니까? 새로운 정부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집값 부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코로나가 확산되고 소비는 안 되고 경제 성장률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집값으로 부양하려고 할 거예요. 또 세금 걷고 하려고.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인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입주 물량이네 그런 거는 초보자들이나 갖는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이제 하락 요인이 워낙 강력해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이 세 가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맞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유일하게. 확률은 낮아요. 집값 충돌하죠. 자, 이제 2021년 뒤늦게 뛴 것들이 위험하다. 제가 항상 이런 말 했죠. 늦게 뛴 것들은 왜 늦게 뛰었을까요? 뭐 뒤늦게 호재가 생겨서? 아닙니다.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다 다른 곳이 다 뛰고 나서 뛸 것들이 없으니까 얘보다 싸 보이니까 그냥 뛴 거예요. 좋아서 뛴 게 아니라.
21년에 뛴 것들은 특히 그래요. 아파트도 나홀로라든가 뭐 입지가 아주 구석탱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뛰었고, 그렇게 안 뛰던 빌라가 뛰고, 자 오피스텔도 뛰고. 왜 뛰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좋아서 뛴 게 아니라 뭐 호재 때문에 뛰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뛰니까 키 맞추기 형태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고요. 다음에 이제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때 과연 늦게 뛴 것들이 먼저 올라갈까요? 걔들도 나중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이번 정부처럼 집값을 많이 띄우면 걔들이 또 올라가는데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지금처럼 많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곳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거예요. 서울 외곽, 노원, 도봉, 강북, 구로, 중랑, 관악, 성북, 서대문, 은평 이런 데가 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들인데, 자 특징은 단기 거품폭등, 가격 하락. 그렇지만 서울은 얘들도 꾸준히 뛰었어요. 서울은 역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서울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아주 밝아요. 신고가 찍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은 외곽도 좋다. 뭐 얘들은 당장 팔아라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세대수가 적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뭐 이런 오피스텔이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파는 거 생각하세요. 서울이라도. 자 이제 수도권 외곽은 신경을 써야 돼요. 지역은 인천 대부분, 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천 대부분 외곽이잖아요. 김포, 파주, 고양, 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화성, 의정부 등등등 수도권의 이 바깥쪽에 위치한 곳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늦게 뛰었으니까. 특징은 8년간 안 오르다가 21년 한 번에 뛰어버렸어요. 물론 20년부터 뛴 것도 있죠. 회복이 늦고 장기간 불안합니다. 여기서 좋은 표현이 회복이 늦다는 말이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지금 가격에 샀다가는 지금 가격에 올라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군데가 넘어요. 150만 가구 분양하고요. 인구 줄고 세대수 그 1인 가구밖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뭔 중요해요. 심각합니다. 자 이번에 지방광역시 보실래요? 자 광역시 전체입니다. 세종, 외곽, 그 다음에 창원, 청주, 전주, 천안, 아산, 진주, 김해. 지금 제가 적어놨던 것들이 지방에서는 그렇지만 좋은 곳들이에요. 얘들이 아무리 좋아봤자 여기 수도권 외곽이라고 말한 것보다 나빠요. 분명히 말했어요. 얘들이 아무리 좋아봤자 여기 수도권 외곽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특징이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요. 인구 감소의 최대 피해가 될 곳들이에요. 얘들이 뒤늦게 올라왔잖아요. 뒤늦게. 지방 쳐놓고 미리 올라간 곳도 있나요? 회복도 늦고 장기 불안. 즉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영끌 갭투자 하우스푸어 된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하우스푸어 속출할 판, 영끌 집주인들 밤잠 설친다. 지금은 좀 이제 서서히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안타까운 거지 뭐 즐기는 거 아닙니다. 자 정상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은요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집값이 5억 떨어졌다. 10억짜리가 5억 떨어졌다. 아 20억짜리 10억 떨어지는데 그걸로 갈아타죠. 좀 대출 받아서라도 갈아타거나 아니면 갭 투자하거나. 정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이 법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땅 칠 필요 없어요. 굳이 미리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폭락장에 더 많이 떨어진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골라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저금했다가. 자, 영끌 갭투자 서울 월급 약 45.5%를 여기에 쏟아부어요. 아우, 영끌. 대출 원리금 80% 정말 원리금까지 갚으려면 보통 보니까 영끌한 분들의 80%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2021년 2030이 약 45%나 해당돼요. 주로 상대적으로 돈은 적으면서 또 수입은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영끌한 거예요. 현금이 적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닙니다. 자본금이지. 그리고 갭 투자 비율 40%. 이거 전세 끼고 했다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경매당하고 속출하죠. 이건 실제로 예전에 특히 30 세력 이 30대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됨으로써 담보 3.51, 신용 5.16인데 올해 이제 담보 5%, 신용 6%까지도 뛸 수 있다고 하죠. 변동금리 75.5%. 즉 거의 다 금리가 올라가는 변동금리가 많고 그 다음에 올해나 내년 금리에 이미 4에서 6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은 될 거예요. 집값 하락. 전국 집값 거품 최대. 지금 최대예요. 빠지고 있죠. 2, 3년 동안 20에서 70%까지 하락. 하락 플러스 가격 회복. 얼마나 할지 이것도 변수죠. 서울은 10년, 수도권은 13년. 과거에 폭락 시작부터 폭등 꼭지까지 10년 걸렸고요. 수도권은 1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우스푸어가 되죠. 2006년, 2007년 3040이 하우스가 많고 무려 150만 세대가 장기간 손실 보고 경매당하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혹시라도 온다면 차익 생각하지 말고, 뭐 양도 차익도 없는데 뭐 양도세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비하고 취등록세 아깝지만 진짜 불안하면 던지는 것도 생각하세요. 조금 손해보고. 연끌 갭 투자가 금리 인상함으로써 집값이 하락하고 하우스 부어가 된다. 이 과정이에요. 자, 매매가와 전세가 이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뭔 말이냐? 여기 86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는데, 자, 이거 갭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죠. 주로 집값이 뛸 때 벌어져요. 여기 보세요. 2004년에 15년인데 한 7년, 8년 이때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이때는 갭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벌이냐면 전세가는 덜 뛰는데 매매가가 너무 뛰어버리니까 벌어지는 거야. 집값이 팍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2014년에서 25년. 여기가 대략 한 21년이라고 보면 돼요. 왜? 전세값도 뛰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이렇게 갭 차이가 많아. 이럴 때는 집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집값도 비싼 데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 갭 투자 하더라도. 또 실거주를 해야 돼.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으로 다 묶여서. 자, 그런데 떨어질 때 뭐야? 대충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25년, 6년으로 보는데 계속 아마 떨어지면 좁혀질 거예요. 계속 좁혀집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낫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돈이 덜 들어가요. 이때 3억 들어갈 게 이때는 5천만 원이나 1억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갭 투자 확 붙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2013년에 바짝 붙었잖아요. 집값 폭락장에. 자,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분양 물량은 넘쳐나. 당장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집값 뛴다. 단세포적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얘는 곧바로 이제 분양이 되면 곧바로 입주하는 건데. 그리고 서울을 그 사례로 들면 안 돼요. 왜냐? 서울은 절대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땅이 좁은 데다가 어차피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한은 그냥 있었던 빌라 없애고 재개발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달라요. 조금만 하면 신도시를 막 지어요. 그냥 벌판 막 그린벨트 이런 거 없애고 막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 짓잖아요. 신도시 택지지구.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은 경기도의 입주 물량, 경기도의 분양 물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따지면 안 되고 수도권 전체로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좀 준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에이, 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꺾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항상 신도시가 분양할 때는 집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자, 대출금리 8%까지 뛸 수 있다. 보실래요? 자, 예전에 7, 8년에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세요. 와, 7%, 8%까지 대출금리였어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금리가 2%, 3% 사이였어요. 그러다 올라가고 있죠. 지금 3, 4%인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5, 6까지. 6%까지는 가시권입니다. 무섭죠, 이거 보니까.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빨간 게 우리나라고 이게 파란 게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미국이 앞질러 가죠. 여기도 보세요. 우리나라 가는 듯 하다가 미국이 앞질러 갔고, 여기도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앞질러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에서 앞질러 가고 있죠. 미국은 지금 그대로죠. 자, 3월부터 미국은 1년 만에 우리나라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 미국이 높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은요, 우리나라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강남 아파트 4개월 만에 25% 떨어지고 5년 만에 반토막. 자, 여기 보니까 2019년에서 20년 걸칠 때 12월 달에 21억 했던 음마 아파트가 자 17억 5천. 결국은 어떻습니까? 4년 만에 25%나 떨어졌네요. 4개월 만에. 근데
꼭지 찍을 때 11억 6천만 원 했던 게 6억대, 거의 반토막 났네요. 즉 단기간에도 이렇게 25% 빠지고 한 2년 이상 빠지게 되면 반토막 난다. 이거 음마아파트 문제가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 용산 전국 집값 하락, 거래량과 매물 추이, 여기 보시면 다 마이너스로 다 전환됐어요. 강남도 전환됐습니다. 강남이 뒤늦게 전환됐죠. 그리고 월별 거래량 거의 뭐 1000건 아래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국 보세요. 인천,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까지 이 경부선 루트라인이 다 마이너스예요. 소득 대비, GDP 대비, 물가 대비, 집값 거품. 자, 여러분들 소득, 역사상 소득 대비 전체적으로 집값 보니까 집값이 여기까지 뛰었네요. PIR 규모가 상당히 높아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과하게 뛰었어요. 옛날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GDP 대비. GDP는 지금 이만큼밖에 안 갔는데 집값은 이래요. 어우, 너무 많이 뛰었죠. 자, 그 다음에 물가 대비. 자, 물가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요. 근데 집값 보세요. 특히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통화량 대비. 돈 그렇게 찍어냈다고 말하지만 집값은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구매력 지수. 자, 이건 내려갈수록 더 큰 거예요. 자, 이게 집값이 뛴 건 알 수 있겠죠. 즉,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매력.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 좋은 거죠. 얘도 보실래요? 자, 전세가 대비. 오우, 전세가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집값이 내려올수록 안 좋아요. 고평가됐습니다. 매매가. 지금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부동산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네요. 여기에는 아기가 있는데 상징적인 거죠. 지금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집값이 오르려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돈이 계속 풀려야 하고, 해외 집값이 오르면서 국내 집값도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노골적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